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용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뉴스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도 좀 저희 독자분들에게 그래도 이것만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거를 이제 전체 뉴스를 보면서 그 중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반영되는 건 아닙니까? 뭐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왜 이 얘기 물어봤냐면 KBS 지금 박민 사장이 들어온 다음부터 땡뉴 뉴스가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가장 핫한 뉴스는 원래 뭡니까? 행정망 완전 마비였잖아요. 근데 하물며 TV조선마저도 행정망 마비를 제 1꼭지로 내놨는데 KBS는 딴소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고, 이럴 수가. KBS 공영방송인데 세상에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막 편성이나 이런 걸 자기 맘대로 하고 비합리적으로 해도 또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고, 기라면 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옳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 5천억이나 예산 들어가가지고 가가지고 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이 민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영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이게 민간업체 카카오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하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그거 같이 한다 그랬을 때 분명히 우려를 했어. 왜? 걔네 망가지면은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건데 왜 그렇게 굳이 꼭 이스라엘하고 미국 간의 관계 이런 거 같은 느낌이 팍 들고 이상했어요. 근데 어쨌든 땡년에서 처리하는 KBS가 이런 식으로 또 어리석은 뉴스 선정을 했더라. 그렇지만 우리 박용준 기자는 아주 똑똑하고 지조 있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더라.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그 행정망 마비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각종 민원 서류를 떼거나 동주민센터를 가실 분들은 평소보다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행정망이 사흘 동안이나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난리 끝에 대부분 복구는 끝났지만 아직 시스템이 불안한 데다 원인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난 17일 금요일 발생했습니다. 전국 지방행정망인 세울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이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같은 날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가 결국 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이들 행정망이 멈추면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기초생활수급 증명, 양육수당 신청과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관내 관외요금을 달리 받아야 하는 화장장, 전셋집을 계약해야 했던 임차인, 특허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못했던 기업, 청소년증을 못 받아 공연을 못 간 학생 등 전국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주무부처인 이상미 장관은 미국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와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을 투입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걸 하다가 좀 피해를 볼 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희도 이제 집에 입시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무슨 서류를 떼어가지고 어디다 내야 되는 게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도 떼라는 게 많고 뭐 내라는 게 많아서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무슨 뭐 영문으로든가 뭐 하나 떼어서 내야 된다 해서 급하게 떼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날 밤은 결국 못했고 그 다음날 이제 그거를 억지 해가지고 이제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날 밤부터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시스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조금만 삐끗해도 국민들 생활에 엄청나게 불편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요즘에 아이들 이런 거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상당히 중요하게 아주 안 좋게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정부가 이제 그 민간 전문가도 투입된 만큼 이제 원인 찾아봤는데요. 일단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찾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 세월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게 그 하루 전인 16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정보관리원에서
이제 그냥 일상적인 그냥 저희 그 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이런 거 업데이트 하듯이 보안 패치가 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업데이트를 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왜?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 왜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게 신호가 멈춰섰나 이걸 찾아가지고 지금 장비는 교체했거든요. 근데 그 장비가 왜 멈춰섰나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업데이트 잘못하면 정말 엉터리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상은 해결했지만 원인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그냥 패치 자체가 그 업데이트하는 패치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충돌했을 수도 있고 뭐 한쪽에서 또 해킹 가능성도 얘기하지만 아직 해킹은 자체는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날 사람들 쓸데없이 첩보 작전 너무 많이 보나 맨날 해킹 얘기하는데 실제 해킹보다는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호환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 쓰는 그 아주 그냥 작은 그 패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짤데기 없이 무슨 음모론 전략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행정망이 이렇게 마비가 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예. 원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백업망이 있거든요. 예, 그걸 하면 되잖아. 그래서 백업망이 작동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몇 시간, 그래도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죠. 이제 몇 시간 내에 이제 그거를 고쳐야 하지 이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안 겪을 텐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백업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3일이나 지금 그거 없이 버티면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주말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평일에 일어났었어 봐요. 주말이니까 사람들이도 좀 그 수요가 덜해서 그나마 나은 거지. 만약에 월요일에 일어났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대책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주말에 끼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아직 조성 단계 중에 있다. 2026년도에 행정 서비스가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더 난리가 날 것이다.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될 때 만약에 또 누군가가 한 방을 딱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피해가 더 커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실제로 문제는 작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큰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 네. 근데 이런 작은 부분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멈춰설 정도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더 지금 우리가 뭐 그 정부 부처 간에 그런 벽을 허물고 모든 걸 디지털로 전환하자. 정부를 아예 그렇게 디지털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음에도 이런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없는 거죠, 대책 일단. 그렇죠. 이제 이상민 장관은 이제부터 찾아보겠다. 원인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특히 없겠죠. 네. 게다가 이상민 장관 일단 정부는 이 사과도 늦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물론 외국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들어오느라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겠지만 뭐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유 뭐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일단 처음에 좀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이상민 장관 들어와가지고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한마디 했는데 과연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아주 그냥 인기 아이들이 탄생하셨구만요. 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이준석 전 대표가 인기세 과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뭐 이들의 대중적인 인기에 놀랄 수도 있지만 비대위 내정설, 신당 창당 작업이라는 중대사를 각각 앞둔 상황에서 보다 큰 인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 스마일센터와 달성산업단지를 시찰하는 목적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한 장관이 나타나자 시민들이 몰리면서 이제 사진 촬영 그리고 사인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달성산업단지 방문했을 때도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이제 꽃다발을 들고 몰리면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한 장관이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입니다. 동대구역에서 오후 7시 서울행 기차를 탈 예정이었지만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기차표를 3시간이나 미뤘습니다. 당시 이제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한 장관이 이제 기념 촬영 요구를 이제 응하는 상황에서 보좌관이 다가와서 기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장관이 조금만 미룹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3시간이나 미루는 이런 영상까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장관님은 지금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뭐 하고 다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에? 부부가 아주 그냥 예전에 어떤 부부 보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자기 법무부 장관이자 인사검증 담당으로서 제대로 지금 하는 게 없다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중인데 지금 대구 왜 갔습니까? 맨날 대구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우리 장관님께서 맨날 대구만 가가지고 힐링하고 오나 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나 정말로 우리 장관님 너무 좋아요. 사진 같이 찍어요. 이 얘기 들으면 또 막 엔도핀이 막 솟아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을 싹 거기 가서 날려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또 하루 지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대구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자치단체, 자치시가 있습니다. 자치지역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잘하고, 인사 같은 거 참사 만들지 말고, 그리고 자꾸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장난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본인의 할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왜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사진 찍으면서 무슨 뭐 아이돌급 인기라는 등 이런 거 합니까? 내가 차라리 이준석 대표는 이해를 해요.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이기도 하고 본인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신당도 만든다 그러고 뭐 이것저것 지금 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간 보는 것도 싫지만 어쨌든 간 보는 중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창당을 하는 게 나은가, 뭐, 나보고 비대 준다는데 내가 가는 게 나은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뭐, 내가 가면 120석, 뭐, 걷더라도 이딴 말 하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신당 빨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자기 정치하는 건 이준석 대표는 뭐 정치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이 아직 아니잖아요. 할 것 같으면 직을 다 내려놓고 하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한동훈 장관이 대구 왜 갔는지부터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여기 내려가서 뭐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죠. 대구 스마일센터 시찰한 뒤에 달성 산업단지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및 숙련 기능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포석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인사나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인사나. 예? 사진 촬영이 이렇게 좋아요. 예?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자기 좋아하는 지지자들 잔뜩 모아다 놓고 3시간 동안 시간 밀어가면서 사진 찍고 뭐 연예인이에요 지금 하는 게. 그런 거 하지 마요. 왜 자꾸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을 지향하는 그런 연예인 노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할 일을 잘해야죠.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전역신 아주 때가 되면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이 그냥 막 한 말씩 내뱉는데 그것도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이분도. 뭐 BTS급 정치 아이돌을 탄생한 것이다. 한 시대를 관통하는 신드롬이다. 무슨 종류의 신드롬인데요? 예? 무슨 종류의 신드롬인지 대답 좀 해주세요. 뭐든지 이렇게 그냥 이제 한비어 첨가로 흘러가는 느낌 들죠? 윤비어 첨가에서. 좀 있으면 이제 한땡 뉴스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 모든 것이 나중을 위한 포섭이긴 하겠지만 그 전에 본인이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죠. 전국 순회 일정을 왜 합니까 도대체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예? 지금 대전 21일 대전 간다는 거잖아요. 네. 왜 갑니까 도대체가? 왜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부부가 여기 부인은 여기서 일하고 남편은 여기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하라고 자기 일을. 이해가 안 가.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한다. 그래 맞아. 한동훈 장관은 진짜 사람이 좀 솔직하네. 자, 이준석 대표도 신당 지지자가 뭐 1시간 만에 막 몇 명만 돌파했다 그러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그 3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그 온라인 연락망에 모이면서 어느 정도 세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에는 광주를 찾아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광주에서 이제 완전히 계열이 다른 신당을 맞이할 때가 됐다. 그리고 광주에서 10%, 15%의 지지율만 받아도 굉장히 뜻깊은 결과일 것이라며 전에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 또한 자신에게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그건 지난번 대선 때도 나타났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광주에 어느 정도 뜻을 두고 있다. 이런 걸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연락망을 통한 온라인 지지자 확보에 지금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갈 때도 3천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산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지원 차량을 동원하지 않고, 그리고 사무실이 없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지 않고, 이런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자신이 성공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온라인 연락망을 확보함으로써 이걸 돌파해내겠다. 이걸 신당 창당까지 이어가겠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신기한 게 요즘에 이제 그 IT 뭐 내지는 이 젊은이들을 공략하는 그런 이 산업에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을 살펴봤더니 예전에는 막 대량 문자 보내느라고 후보들이 몇 천만 원씩 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어제 무슨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무슨 재밌는 그런 게임이래요. 저는 무슨 게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게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러졌어요. 동접자가 제가 봤어요. 우리 애가 하고 있어서 동접자가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동접자가. 근데 외국어 버전으로 또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는 다른 종류의 또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걸 해설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또 한 해외 사람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명이 거기 접속해서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하고 민의를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뭐 예전처럼 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이 연락망이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동시 접속하게끔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여라 이러면 쫙 모여드는 이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건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여기다 등록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무슨 그렇지. 일이 있을 때 바로 이 연락망을 통해서 바로바로 내 활동 소식을 알려주겠다. 그러다 보면 좀 적극적인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만약에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바뀌었다는 거, 유세 방식이나 이렇게 하는 게 바뀌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한동훈 장관님처럼 자기 좋아하는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민주당은 또 쓸데기 없이 2030을 무시하는 발언을 또 현수막에 문구로, 물론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참 사람들이 고루하고, 참 생각이 없고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예? 그거 한 사람 도대체 그 기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니 근데 그 말들은 다 맞는 것 같아. 그 플랜카드에 만드는 거 알죠? 정치는 모르지만 뭐 나는 돈은 많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2030 세대를 완전히 무슨 대가리를 만들어가지고 바보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물론 의도는 좋은데 의도가 나쁘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할지 생각하면 너무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머리를 씁시다. 사람들 머리를 좀 쓰고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내가 쫓아가가지고 한마디씩 해주고 싶어. 거기 보니까 뭐 누가 뭐 기획했고 뭐 누가 뭐 홍보 담당했다 하는데 아우 정말 답답해. 내가 짜증나가지고 주말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기분이었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안 좋아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엄선해서 고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종이빨대 정책. 야, 진짜 이거 너무 심하더만. 제가 그 커피숍 가면은 종이빨대 어느 날부터 나타났잖아요. 진짜 텁텁하고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참고 했더니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뭐예요 도대체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 종이빨대 정책이 무기한 표류하면서 시민들과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이번 주 금요일이 24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동참하겠다는 대의 아래 애써 생활습관까지 바꾼 노력을 비웃듯이 정부는 돌연 규제를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쭉 이거 하라고 난리 쳐놓고 왜 하냐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꼭 해야 된다고 네가 불편해도 지구를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1년 내내 줬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불편을 참고 내 나쁜 사람 되기 싫다 내지는 나쁜 사람보다도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라니까 가야 되나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책을 처리해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진짜 환경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제 이제 강남에서 그 환경부 장관이랑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회용품 규제를 주제로 소상공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는 변함없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금도 지원하고 판로도 찾아주고 해서 종이빨대 업체들은 자기네가 지원하겠다. 근데 종이빨대는 쓰지 마라? 쓰지 마라. 뭐예요? 그럼 어디다 쓰겠다는? 어디에 팔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들이 공동 구매해서 그냥 재고 있는 건 좀 털어줄 테니까 너네 알아서 잘 엑시트하자 뭐죠 요런 방안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게 좀 현장에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무리하게 지금 하는 건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시기적으로 이걸 미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환경부는 현재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더라고요. 종이빨대 자체가 진짜 친환경적이어서 막 그 재활용이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하고 현저히 다른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종이컵하고 비슷하던데요. 종이컵도 이렇게 코팅돼 있어가지고 원래 그거 재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빨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처음엔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종이빨대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흐물흐물해지거나 네, 입에 네. 넣으면 좀 사용감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계속 개선이 됐어요. 품질 개선이. 그러니까 개선하다 보니까 코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성 코팅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아 수용성.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써 좀 쓸만하네, 좀 이제 좀 재활용도 되겠네 싶으니까 쓰지 마. 왜 쓰지 말라는 거 갑자기 또.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안 좋던 반응들이 누적이 됐잖아요. 이제 그 반응들이 이제 환경부에 전달이 되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거 괜히 계속 밀었다가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여론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좀 요런 식의 지금 액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짜. 써니님, 종이빨대 줄도선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박주영님, 지금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환경오염 심각하지만 해결 못합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님, 오늘 늦게 오셨지만, 종이빨대 이제 적응됐는데, 그리고 배동호님, 오랜만입니다. 친환경과 반대로 용산 정부입니다. 병우님, 이분 말이 정답이네. 표를 위해 미룬 거잖아, 바보야. 아, 그런가?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고 맨날 바뀌고 앞에 한 얘기가 다르고 뒤에 한 얘기가 달라. 우리는 앞에 얘기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 우리만 새 된다니까요. 우리만 바보 된다니까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 뭐 무슨 새 됐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이드라고. 정말 나만 바보 되고 있다니까요.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가 이번에 교훈이에요. 도대체가 뭐예요 이게. 다회용기도 뭐 맨날 쓰라고 그냥 선전 나오더니만 솔직히 다회용기 쓰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결국은 뭐 다회용기 업체들이나 종이빨대 업체들이나 정보를 부신합니다. 이번에 간담회 같은 데 절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냥 따로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애써달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쪽 업체들은 이 전면 사용이 당연히 되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뭐 라인도 늘리고 생산 물량도 우리가 그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늘리면서 그렇죠. 재고가 지금 거의 뭐 한 2억 개까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근데 이걸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자금이나 팔로 이렇게 해줘도 지금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이미 직원들이 상당수 휴직하거나 아니면 네. 퇴사한 상황이라서 완전 히 곤란한 상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라에서 뭐 특별히 뭘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와서 자금 지원을 좀 빌려주는 거나 아니면 팔로를 좀 공동구매로 재고를 좀 덜어주겠다. 이런 정도의 대응만으로는 실제로는 이건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책도 없이 그냥 이번에 그냥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해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그럴 것도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그랬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 또 사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 큰일 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을 이따위로 펴죠? 그냥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정책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한번 열심히 체크해보고 노력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든지. 뭐 지금 국민들 가지고 실험하는 겁니까? 에? 누가 망하나 어떻게 하면은 폭삭 망하나 어떻게 하면 좀 덜 망하나 이런 거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정책을 하고 하는 걸 펼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머리들이 없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딱 뻔한뻔짜인 것을 가지고 조삼모사식이야. 앞에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는 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좀 가다 보면은 이게 아닌가벼 이러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왜? 자기네들은 어공이니까. 그렇잖아요. 늘공도 마찬가지지만 어공 진짜 심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위에서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거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다가 또 좀 지나고 나면 이거 아닌가벼 이러고 또 내버려두고. 그럼 제일 골탕먹는 거는 국민들하고 그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예.
다행히도 그 일부 카페에서는 그 이번 24일 이후에도 그냥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이 친환경 빨대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비닐봉지도 이미 생분해성으로 바꾸는 바당에 이게 뭐 종이 빨대가 지금 당장에 플라스틱 빨대보다 한 2.5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네. 그렇더라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쪽이 맞으니까 우리 업소에서는 그냥 종이 빨대를 계속 쓰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커피 전문점이 오히려 정부보다도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보다는 우리 국민이 훨씬 더 훌륭하다니까요. 우리가 금연구역을 처음부터 지켰던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종량제 봉투도 텀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분리수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수십 년간 정부 정책 기조 아래서 이제 민간 협조가 뒷받침된 성과라는 거를 좀 정부 당국자들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아, 맞아요. 어쨌든 진짜 제가 재활용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용기 같은 거 다 이렇게 물 씻어가지고 안에 오염 물질 더러운 거 이런 거 묻은 거 다 닦아내야 되고요. 물기도 다 빼야 되고요. 진짜 일이 한 두세 배는 더 늘어.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야, 너 잘한다 이러는데 그래도 그거 할 때는 좀 뿌듯한 마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어쨌든 다각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부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정책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해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상머리 공론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한동훈 씨 요즘에 아주 난리 났는데 봅시다. 예.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이제 뜨거운데요. 근데 정작 한동훈 장관이 임기 내내 내놓았던 그 야심찬 정책들은 하나같이 재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사형 집행은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한 장관이 정당 해산 청구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던 검사 탄핵의 당사자는 결국 수사 대상자로 전락했습니다. 자, 보세요. 한동훈 장관님 대구 가가지고 지금 기뻐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기차표 3시간 늦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해줬죠. 본인이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제? 그 사형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형 안 당한 그런 수감자들 저한테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형 날짜 잡았나요? 아니죠. 26년 동안 지금 사형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형수들을 시체말로 바보 만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하려고 하고 이거 맞습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 다 자기가 꽉 틀어잡아가지고 도대체 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나온 인사 참사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다 누가 책임지니까? 아무도 책임이 안 져. 자기가 지금 카메라 프레시 받으면서 행복하고 여기저기 웃으면서 다닐 때가 아니에요. 무슨 아이들도 아니고 본인이 장관이면 장관답게 장관에서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정치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장관이. 장관은 정무직으로 정책을 펼치고 제대로 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음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좀 뭐 대통령 되고 싶어서 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입으로 내뱉어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된 게 뭐 있고? 예? 수사권 검사가 경찰한테 가져오는 수사권 시행령으로 하나 고쳐갖고 자기네 딱 필요한 거 그런 것만 싹싹하고 나머지 지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장관 된다면 지금까지 마약 잡는다 그러더니 잡았어요? 마약 사범들 지금 다 줄줄이 그냥 비웃고 있어요. 한 장관은. 왜? 지드래곤하고 이성균 씨 봐요. 아무리 다 탈탈 털어도 다 음성이래잖아요. 마약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태원 참사 어떤 걸 났는지 보세요. 뭘 지금 했어요 도대체가. 본인 역할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진 찍고 다닐 때가 아니라고요. 예? 이정섭 차장검사 수원에 결국 피해자로 된 거죠 이번에. 그렇죠. 수사 대상으로 된 거죠. 예? 아니라며. 아 진짜 답답하고 짜증나고 내가 본인 할 일을 정확히 하라고요. 본인 할 일을. 당정은 사형 집행 재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장기간 사형 집행을 미루면서 이제 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랑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린 흉악범과 다른 흉악범과의 판결 형평성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임기 내내 이제 사형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8월 30일에도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아니다.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 관측까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 시설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고 유영철, 정영구 등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높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게 모두가 최근 강력 흉악범죄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액션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드래곤님, 인사검증 100% 실패. 전부 다 한동훈 작품이다. 맞습니다. 예? 와플님, 마약 때문에 젊은이들 죽는 거 누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만 하고 있습니다. 마진용님, 살아있는 권력 수사 했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죽어가는 권력만 그냥 냅다 들이패고 있습니다. 지금. 이형진님, 이 정부는 지금 대국민 저항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대국민 저항운동하는 것, 국민들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뭐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릴 돈은 다 어디서 나나. 그리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키나 합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압니까? 미국과 같은 그 사적인 그 회사에서 교도소 운영해가지고 되는 곳에서는요, 그걸 해야지만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들이 영구적으로 먹고 살 길이 뚫리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동신형이 계속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랑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막 언론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언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장관이. 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질서가 지금 제대로 잡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장관님 들어온 다음에. 장관이 지금 2년 되지 않았어요, 2년? 예? 2년 다 돼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나로 제대로 한 게 있어요? 나는 우리 한동훈 장관이 옛날부터 알고 있지만 장관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장관이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죠. 나머지 다 좋아요. 사줄 수 있는 거 좋고, 친절한 거 좋고, 사인해 주는 거 좋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좋고, 다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은 뭡니까?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자기 할 일을 잘하십시오. 인사검증 개떡같이 하지 마시고, 그지같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자기 할 일 하십시오. 어디 가서 웃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리고 무슨 자기 부인까지 데려다 놓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게. 나라는 엉망진창인데 경제도 개떡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에? 아, 나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이제 이정석 검사가 이제 수사 착수했는데요. 네. 이제 이정석 검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해서 수사하던 수사 지휘를 맡았죠. 근데 이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검에서는 이번 수사가 검찰총장의 지시로 의혹 전반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 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미 탄핵을 추진 중이고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안이 헌재로 가기 전에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의혹을 확인해서 탄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이제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탄핵한다 그러니까 야 니네가 왜 탄핵을 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싹 빼놓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에? 마치 뭔가 스스로들 하는 것처럼 탄핵 얘기 안 나오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에? 그 비리가 있으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넘겨요. 이 사람 검사잖아요. 검사. 공수처 넘기라고요. 안 넘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서 뭐 탄핵만 남발한다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죠. 에? 누구는 뭐 바보라서 그래도 탄핵 얘기만 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에? 민주당도 좀 제대로 일하려면 딱딱딱딱 하고 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자꾸 자기들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꼼수 부리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막고 뭐 하나 효능감 있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효능감 있게. 효능감 있는 게 한 가지가 없어요 지금. 나 가지나물 좋아하긴 하는데 가지볶음 좋아하긴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박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한동안 깔려고? 아니죠. 뭐예요? 왜요? 이제 어느 정도 최근 저도 이제 어제 단독 기사가 사형제 폐지도 단독이었고 이제 어제 그 단독은 아니지만 이정섭 수사 착수는 이제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연관성이 뭘까를 좀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게 다 한동훈 장관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래요 지금 예. 이슈가. 이슈를 다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블랙홀처럼.
예? 이게 바로 위험한 신호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동훈 혼자 삽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슈를 다 자기가 먹어버려. 왜 그래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딱 해안이 있네. 그 일주일이 샜네. 그래서 어쨌든 가져왔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영진 기자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가동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됐는데요.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29일까지 5월 29일까지 7개월 연장했는데 어제 회의에서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 내년 선거제에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어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선거제와 관련해서 신당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당이 나올 것이냐 물어봤더니 비례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제, 뭐 그와 관련 현재 지금 선거제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가 당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여야 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지금 해법이 좀 복잡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정개특위는 어제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과 비례대표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평행선으로 이어졌고 김상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에 거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고 민주당의 의견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내에서 조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정수에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47석으로 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현재대로 하자.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왜 민주당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우리를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비례대표 정수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거 그냥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당시 대표 있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면서 시한을 못 박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하자라는 얘기가 돼서 이게 좀 서로 간에 당 차원에서 혹은 각 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해관계가 다른가 봐요. 네, 일단 야당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했던 그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법을 이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 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서 여야가 합의되질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야당 쪽에서는 어쨌든 비례대표 의석수를 60석으로 늘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지난 선거에서 사실은 톡톡히 재미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성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 위성정당 방지법 우리가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도 했고 약속도 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주당도 그렇게 아주 썩 적극적으로 막 이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민주당 속에 있는 30명의 국회의원들을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위성정당, 꼼수정당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로 간에 좀 이해관계나 이게 가치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례 의석수를 60석 늘린다고요? 오, 이거는 네. 좀 솔깃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민주당에서 특히 이탄희 의원이 위성정당을 막자라면서 어쨌든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어제 근데 이제 소수 정당인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가 어제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선거제도에 그대로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두 교섭단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죠. 이 두 당에서 밀실 협의로만 이루어져서 원래 권역별 병립에 합의로 했었다는 것도 그 밀실에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제도로 오게 된 것은 지난 촛불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민심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인데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탄핵 세력의 명백한 정치적 복권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해인 의원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모셔가지고 이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된 거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용해인 의원은 무슨 소리냐 언제 합의했냐 왜 니네끼리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 실정에 과연 무엇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허영 민주당 의원이 또 조금 시끄럽게 상황을 좀 만들어버렸어요. 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산식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그것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이 좀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정개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진위는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도를 복잡한 산식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어쨌든 부적절한 표현을 반성하며 민심을 더욱 소중히 받들겠다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데 허영 의원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겁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네. 어쨌든 이분 얘기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 그 의석수를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까지 복잡한 거 니네가 알 필요 없어.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랬다가 사실은 조금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내 의도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미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 한마디 이런 게 되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안위 얘기 좀 해보죠. 행정망 마비. 야, 진짜 전 정부 탓 안 했다고 칭찬했더니 또 결국은 했군요. 네. 어제 출연하신 임세현 전 대변인이 그 전 정부 탓을 안 했고 북한의 탓을 안 했다라고 이제 네. 칭찬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그 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뱉기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대기업이 하청업체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전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 법 때문에 네. 이제 그 중소기업이 대체로 그 하청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제가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국회 질의에서는 이 장관 대신에 고기동 차관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책임자 없는 현안 질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 행안부 장관이 외국 나가 있을 때 특히 디지털 코리아를 선전하러 나갈 때 이게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되게 창피스러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돌아왔는데 또 갑자기 대통령에 따라 또 나가버렸단 말이죠. 네. 뭐야 도대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어요. 너네는 이렇게 잘난 척하더니 뭐냐 그게 도대체 우리도 안 하는 걸 니네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서 또 왜 전 정권 탓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정거 탓은 뭐 2004년부터 전자정부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니, 잠깐만. 네. 2004년부터 전자정부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걸 말이 계속 돼요? 누적된 문제다 이렇게 누적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다? 네. 그리고 뭐 사실상 아직까지 오늘까지 엿새째에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관련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반자님, 웬일로 전 정권 소환을 안 하네 했는데 참 역시나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쿠나 마타타님, 민영아 씨와 전 정부 씨 없으면 도대체 이 정부는 누가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공존하는 세상님, 먼 일만 나면 밑에 사람들만 처벌하는 비겁한 정부. 아,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던 말인데, 하여튼간 우리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몸보신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잘못이 절대 없어요. 꼭 우리 엄마 같아.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외부, 과거, 뭐 준동 세력들 이런 사람들 탓을 하고요. 본인들은 아주 그냥 떳떳하고 잘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도대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데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군요. 네, 참 좋으시겠어요. 이 멘탈이 가벼워가지고. 지금 올해만 벌써 이 전산망이 지금 셧다운된 게 3번째라면서요. 네,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은 올해 들어 3번째인데요. 지난 3월에 법안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고, 그래서 소송 업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중단돼서 일부 소송 일정도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교육부의 4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라고 하죠. 네. 이게 개통 직후 오작동을 해서 당시 일선 학교에서 기말고사 문학 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 정부가 꼭 우리 엄마 같다. 본인 잘못은 절대 없는 그런 현상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 엄마도 그래요. 루루니 그러시는데 엄마들 좀 다 그런가요? 우리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위로가 되네요.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원인은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찾았다는 거야, 못 찾았다는 거야 또. 네, 원인은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웃겨가지고 속보에 네, 네트워크 오류다 이게 네. 제일 웃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네트워크 전상망이 같은 얘기라서. 네네. 네, 어쨌든 이 장관은요, 이제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초청 방문 일정에 중간에 합류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는 이 장관이 처음부터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터지면서 수습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좀 늦어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이 영국 출장을 최종 결심한 것은 영국 내각부 알렉스 장관이 이달 10일에 이 장관에게 보내온 초청장에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한 것 때문입니다. 초청장에는 한국과 영국 간의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이제 알려진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망이 먹통됐는데 외국에 나가서 디지털 MOU를 체결한다?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아이러니가 아니라 엄청 아이러니하고 엄청 웃깁니다. 예, 집에서 그냥 바가지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야, 우리 집은 철통방어해가지고 사막 같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들의 멘탈을 도대체 따라잡을 수가 없군요. 안병우님이 말씀하십니다. 행정망 마비는요, 최상병 사건, 양평 사건의 원인을 덮으려는 행동이거나 누구 지인에게 일을 몰아주려다 생긴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또 갑자기 막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포돌님, 내년 선거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감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궁스렁님, 좋아요 좀 빨리 누르고 합시다. 이런 날에 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를 누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9.19 남북 군사합의 갑자기 왜 파기가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는 완충작용을 하던 9.19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사이다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남북은 얼마 전 남북 통신 연락망까지 끊겨서 최소한의 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특유의 강대강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 앞에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남북 통신 연락망이 끊겨서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지금 북한 미사일도 지금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먼저 북한 미사일이 먼저고 그래서 그게 9.19를 어겼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응해서 파기를 하겠다. 뭐 이런 조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원래는 그 전부터 계속 9.19 합의 파기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네, 사실 우리 정부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죠. 9.19 합의를 미리 파기하려고. 파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 미사일을 쏘니까 바로 11시간 만에 이번 정지가 이뤄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9.19 효력 정지 대응도 좋은데 북한은 미사일을 왜 쐈나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뭐 훈련의 일환인지 이런 것 좀 살펴보고 나서 얘기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없는 거죠? 이제 북한이 쏜 거는 이제 자기 설명하는 거는 군사 정찰 위성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며칠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게 그냥 정찰 위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사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 군사 정찰 위성 또한 그 9.19를 위반하는 거는 맞죠. 이제 위반 자체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정찰 위성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은 맞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비봉사님 9.19 파기는 총선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계시고 총선 때까지 안보 장사할 게 뻔합니다. 써니님 얘기도 하셨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그 주세요. 대통령실에서 걱정한 거는 이제 그 북한이 기습 도발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9.19 군사합의가 이제 그 남북 간의 그런 정찰 감시 활동까지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하마스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사전에 알아야 미리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못하는 거 아니냐 이 9.19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신원식 장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예,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불법적인 공격을 감행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바보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군사합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잘못 혹은 내지는 오도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식의 설명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군사합의 파기한다 그러면 딱 그걸로 효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 남북 그 관계 법에 의해서 그 대통령이 그렇게 중대한 일이 있어서 결정할 경우 이거는 파기가 가능한 걸로 파기 나오더라고요. 가능하고 즉시 효력이 나와요? 그 즉시? 이게 북한 측에 통보하면은 그 효력이 발생한 걸로. 우리가 통보만 하면? 예, 어제 그래서 바로 그 해당 지역에 정찰 감시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랬군요. 야,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남한과 북한이 또 서로 싸우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2018년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서 네네. 만들어진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라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응 자체는 그냥 뭐 시원하다고 할 수 있죠. 뭐 북한이 미사일을 함부로 쏘니까 그럼 우리도 너 그치, 우리가 가만히 뭐 두지 바보처럼 않다. 당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당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대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이 9.19 군사합의가 이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나름의 안전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긴장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제 야당이랑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좀 잘못된 처방을 한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의 북풍처럼 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뚜기 스머프님께서는 북한 위성 발사가 왜 위반입니까? 다른 나라는 잘 됐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김대우님은 북한이 동네북도 아닌데 맨날 때려잡습니까? 애써 만들었던 안전펜을 스스로 뽑아버리는 자해정권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꽁이님 북한하고는 평화적으로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은 전쟁 나면 본인이 나가 싸울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시나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써니님께서는 북에서 파기해버렸는데 우리보다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랬던 반대 의견도 내렸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상황을 살펴봐야 되긴 할 텐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러다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차기 장관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원 국토연구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임엔 최상목 경제수석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직후 12월 9일 전후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얘기되면서 유독 어려웠던 이번 정부의 장관 교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 또 장관 교체한다 그러면 또 청문회해야 되는데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제 검사님들께서 진짜 모든 곳에 다 그냥 진출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그냥 대를 이어서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는 정확히 뭡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 거죠, 총선에. 그렇죠. 다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차관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의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데려다가 장관을 시켜요. 그래놓고 또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또 데려다가 또 이번에 의원을 시켜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을 장관시키는 거는 청문회 통과하기가 쉽다, 내 편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로 끝을 내야지. 또 그분들을 다시 또 총선에 보내면 왔다 갔다 서로 뭐 하는 건지 솔직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차관 지난번에 개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장미란 씨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차관들도 지금 전부 다 데려다가 지금 총선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행정이나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장관이든 차관이든 내 편이면 무조건 우리 의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쪽에 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심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저만 걱정스러운 상황일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공백도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 6개월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됐죠. 네.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해주세요. 예, 원희룡 장관은 이제 지금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로 출마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계양을이. 그래서 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 장관이 그 선봉장으로 이제 야당 대표랑 맞붙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현직 장관 5명이 최근 서울 모처에 모여가지고 국정 현안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 한 장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원 장관은 사실은 대선 주작금으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닌가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준표 씨, 그다음에 지금 원래 대구시장 됐지만 그다음에 누구예요? 유승민, 예, 이런 분들 사실은 다 지금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원 장관 혼자만 지금 되게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험지 출마하는 게 본인에게 과연 좋을지, 만약에 당선 안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스스로 아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냥 나가면 무조건 되나 보죠. 지금 되게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하는데, 야,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역구가 대구 달성이라 거기를 다시 나간다 그러고요. 재선 출신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김은혜 홍보수석도 전에 분당 갑이었는데 이번에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요. 내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그전 지역과 강남이라 강남 말고 이제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 차라리 장관직을 더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원래 종로 출신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래석 이때 떨어지고 일단 이제 강남 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나가라 그러니까 뭐냐, 나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버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나간다는 거죠? 이영 중기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도 각각 연구가 있는 부산, 충남, 천안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무슨 장차관들이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이래요 정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차관들도 지금 나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안 나가면 안 되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기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두고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에 이번에 그래서 개각이 이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모진 국토부 1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각각 이제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장관이 원래 정무적인 사람들이니까 총선에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차관들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직무대행해주고 어쨌든 그 부처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데 장관도 나가고 차관도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을 누가 하죠? 국장들이 하나 이제는? 국장들이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나 보죠? 이게 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나라 정책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항상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번 정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장관, 차관들한테 자리 하나씩 주면서 나에게 충성했던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겠습니다. 이런 또 취지로 지금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인사검증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벌써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두고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랑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옆부서에 근무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을 때는 대구고검에 가니까 거기에 대구고검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외교부는 또 어때요? 외교부도 뭐 일단은 장관 교체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관 후보군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슈나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거론됩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직업 외교관 기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 지금 난리가 났군요. 꽁이님, 장관들이 일도 못하는데 정치는 잘하겠습니까? 이 얘기도 하셨고, 바다님, 국회 장악해서 탄핵 안 당하고 검찰 독재 정보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여론은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면 다 뽑아주겠죠?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하다 온 사람이냐 이런 게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이 정도까지 해봤대. 뭐 차관이라도 했대. 뭐 이러면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중앙에서 힘 좀 쓰니까 좀 뭐 돈을 가져온다든지 중요한 사업을 성사시킨다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심리를 아무래도 노리고서 이번 장차관들의 출마가 이뤄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용팔님께서 신박한 의견을 내셨어요. 장차관 모두 용화돼 있기 싫으니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후임으로 황상무 전 앵커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분도 그쪽 라인인가 봐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사회수석도 바뀌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안상훈 씨가 지금 온다. 뭐 황상무 전 앵커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수석도 있군요. 여기 누가 온다는 거죠? 새로 이제 없어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데요. 강도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용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참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아무래도 좀 복잡스럽고 이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탄핵안, 쌍특검 이거 지금 야당에서 강행한다고 했더니 여당에서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설전은 민주당에서 이 기간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그리고 이정석 검사 탄핵안이 갈등의 핵심이었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연속 열리는 회의가 있는 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회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안건은 법사위에서 상정되어야 하는데 법사위도 불발되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얼어붙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또 한창 시끄러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포털이 조중동과 같이 큰 대형 언론사의 그 뉴스나 이런 것들 기사들만 검색이 자동으로 잘 되게 만들고 네. 소형 언론사들의 뉴스 노출은 제한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작품인지 아니면 알아서들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건지 이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포털을 이런 식으로 길들이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명확하게 지금 방통위에서는 뭐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여당이 지금 만만치 않네요. 네, 일단 뭐 포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이야기를 네. 할 건데요. 일단 법사위도 취소되면서 원래 당초에 23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22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 등의 회동이 이루어지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 이제 거쳐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법사위를 취소해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동 직후에 최만현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23일 본회의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힘은 공지와 달리 예산일 처리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틀간의 본회의를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의장실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서 양 교섭단체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지를 수정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그 의안을 내놨다가 이제 철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여야가 11월 23일하고 11월 30날, 12월 1일 날 이렇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23일 되니까 22일 날 하루 전날 서로 간에 좀 여하고 야가 합의를 하면서 어차피 하루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 11월 23일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어쨌든 11월 30날하고 12월 1일 날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또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합의를 해놓고 또 이거를 딱 뒤집어버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개최가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김진표 의장이 여야 간 예산안을 논의하려고 한 건 가급적 법정 시한인 12월 1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노력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운운하는 속마음은 예산안 합의를 안 되게 해서 본회의를 무력화하고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30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자꾸 건드리는 거는 사실 예산안은 블랙홀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뭐 그 타협이 쉽게 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그거를 내놓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거 건드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동관 탄핵 맞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둘 다 할 수는 없다. 예산안부터 빨리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잡아놓은 이 일정에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 당락을 악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또 예산안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국민 약속이 있어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재발 방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절차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집중하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예산안을 고리로 민주당의 을 정쟁에 몰두한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네, 그런 전략으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는 진짜 욕을 먹거나 말거나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참 부단히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좀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다음 뉴스 검색이 지금 기습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네이버도 사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다음이 22일 뉴스 검색 서비스를 기습 변경하면서 뉴스 가점 체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제휴 언론사, 그러니까 포털에 들어가면요, 그냥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뭐 네이버 뉴스라고 해서 네이버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일방적으로 뉴스 검색 기본값을 바꾸고요. 정권의 비판적인 중소 언론사의 언론을 막는 등 정부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네이버라는 설까지 파다한데요. 궁극적으로는 구글처럼 국내도 포털이 뉴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클릭해서 보기가 마련이고 그게 결국은 여론을 형성한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편파 뉴스, 가짜 뉴스 운운한 게 이제 이 다음과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이 기사들의 성향이나 어떤 언론사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뭐가 달라진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기본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건드린 게 아니었다라고 다음이랑 네이버에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걸 지금 건드려 버렸어요. 아예 건드려 가지고 컨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 것만 일단 노출되게끔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왜곡되게 포털이 아예 그냥 뉴스를 장악해서 자기들이 내보내고 싶은 것만 노출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더 커다란 그 언론을 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한겨레라든가 뭐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굿모닝 충청 이런 데서는 아예 그냥 기사까지 성명서 비슷하게 이제 내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얘기는 쏙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서 이제 기자들이 있는 이렇게 대화방에서는 좀 난리가 났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다음이 이제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지사항을 통해서 지난 5월부터 전체 언론사와 뉴스 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한 6개월간의 실험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로 변경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제휴 언론사와 별도의 협의나 사전 공지 없이 이 기능을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은 뉴스 검색 기본값을 변경해서 하는 꼼수 장치도 마련을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뉴스 검색 설정을 전체로 변경하면 검색 결과가 30일간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30일 뒤에는 뉴스 제휴 언론사만 검색을 하게 돼서 원복 장치를 걸어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뉴스 검색을 이제 계속 전체로 다시 바꿔야 되는 이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 언론사 배제 등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다음에서는 이제 옵션 전체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뉴스를 선택한 이용자들은 전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검색 설정을 전체를 설정을 해 놓아야지만 우리들이 보고 싶은 언론사, 작은 언론사들의 기사까지 전부 다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딱 30일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30일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뉴스 제휴 언론사라고만 이 설정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30일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 없이 그냥 그대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뉴스 제휴 언론사들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모든 것이 무한정 제공되는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중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에서는 그게 뭐 어떠냐?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거잖아요, 결론은. 네, 참네요. 다음이 이런 검색 설정 변경 배경에 대해서는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이미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만 포털 대문에 노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언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됨에도 서비스를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언론의 제한은 결국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참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언론사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포털 딱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가지고 우리말 들어라.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기능 자체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다, 뭐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이게 22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22일 날에 이제 보도가 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CP 제휴사들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139개사만 이제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뉴스토마토도 CP 제휴사가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좀 강한 논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네이버도 이제 변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와서 어제 네이버에 이제 얘기를 물어봤더니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얘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포털 플랫폼에 종속된 우리나라의 기형적 언론 지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제휴 언론사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뭡니까? 뭐 우리가 돈을 내고 그 포털이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돈을 내고가 아니라요. 그 포털 제휴사들은 실제로 그 심사를 통해서 인터넷 뭐 언론 심사위원들이 설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인데 이제 거기 이제 하면 사실 이제 그 포털에서 어느 정도 그 자기네 맘일 수가 있겠네요. 네, 네임 결론적으로. 밸류에 따라서 또 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포털이랑 가까운 사이가 되는 그러면 거죠. 이제 여론이 완벽하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이 21세기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을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